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기팔공 제8편 경제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편의 경제성장과 발전인데요.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성장회계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 모형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생적 성장 모형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성장회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떤 한 국가가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원천을 살펴봅니다. 원천을 살펴보면은 Y가 국민소득이라고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경제가 성장한단 말이죠. 근데 그 외에 어떤 기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A라는 게 바로 기술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F 해가지고 노동과 자본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를요, 우리가 양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A라는 게 기술이라고 했는데 노동과 자본 이외에 나머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기술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과 K 이외에 나머지 잔차 이런 말을 씁니다. 잔차, 레지듀얼 이렇게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노동과 자본 이외에 나머지가 영향 미치는 것을 우리가 A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이거를요 우리가 성장의 원천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 성장 회계 방정식과 관련해서요. 보통 이렇게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가장 많이 씁니다. Y는 A에다가 L에 알파. 네. 그 다음에 K에다가 1-알파. 이렇게요. 이 알파와 1-알파가 하나의 가중치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요, 우리가 변화율로 나타낸다고 할게요. 변화율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자, Y의 변화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Y의 변화율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과 관련된 것이죠. A의 변화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더하기 알파가 밑으로 내려가요. 알파분의 알파가 가중치로 내려가요. L분의 델타 L 더하기 여기 1-알파도 로그 씌우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K분의 델타 K 이렇게요. 그래서 성장이 원천이 되는 걸요. 우리가 쫙 분해하는 작업을 해서 나타낸 게 바로 성장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알파가 바로 뭘 뜻합니까? 라고 하면요. 탄력성을 뜻합니다. 탄력성. 무슨 탄력성입니까? 라고 하면 노동이 한 단위 1% 변화했을 때 아웃풋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라는 생산량에 대한 노동의 탄력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또 분배율을 나타냅니다. 노동의 분배율.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체 아웃풋 중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전체 몫이 얼마인가? 그렇게 됩니다. 자,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7번 문제가 되겠군요. 난이도는 중 되는 건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경제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책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N을요 노동이라 쓰기도 합니다. 아셨죠? L을 노동이라 쓰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Y가 실질 GDP고 A는 총 요소 생산성, N은 노동의 투입량, K는 자본의 투입량.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질 GDP 성장률이 4%,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율이 1%, 노동 투입량의 증가율이 3%인 경우 성장 회계에 따른 자본 투입량의 증가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요거를요 우리가 변화율로 표현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Y의 변화율 이렇게요. 그 다음에 A의 변화율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알파에 해당하는 게 0.7이잖아요. 그게 앞으로 내려온다니까요. 0.7 해가지고요.
N이 지금 노동의 증가율입니다. 이렇게 더하기. 그 다음에 KA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게 앞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K분의 델타 K. 네,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지금 물어보는 것은 자본 투입량의 증가율은 얼마입니까? 해가지고요. 요걸 물어본 거야. 자본 투입의 증가율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앞에서 주어진 값들 대입을 해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실질 GDP의 성장률이 4%다. 얘가 4%라는 뜻입니다. 4%. 자,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율이 1%다. 총 요소 생산성을 뭐라 그러냐면 요게 총 요소 생산성이야.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토탈 요소, 팩터 프로덕티비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총 요소 생산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술과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가 1%. 다음에 노동의 투입량의 증가율이 3%. 얘가 3%.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풀 수 있겠죠? 이거 쭉 연산해서 풀면 얘가 얼마 나오니? 라고 하면요. 3.0% 이렇게 나와요.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성장의 원천에 대해서는 솔로 회계라는 그것만 잘 이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장 모형에 대해서 볼 건데 이 솔로 모형하고요. 내생적 성장 모형 이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 모형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솔로 모형 이전에는요. 이제 보통 교과서에는 이제 많이 빠졌어요. 헤로트 도마 모형이라는 걸 배워요. 우리도 뭐 크게 설명은 드리진 않았어요. 자, 이 헤로트 도마 모형은요. 사람 이름이에요. 헤로트라는 경제학자고요. 도마라는 경제학자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모형은 이제 경제성장 중에서 케인즈 경제학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케인즈의 경제성장 이론이에요. 케인즈의 성장 모형이다. 근데 케인즈는요, 어떤 경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기보다는 뭔가 이게 불균형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케인즈의 성장 모형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기준으로 해요.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기준으로 깔아요. 여러분,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기준으로 깔게 되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경제 상태가 불균형이 좀 일반적인 상태가 돼요. 근데 불균형이 케인즈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침체되고 그런 상황이고 균형이 되는 상황이 좀 특수한 경우예요. 일반적. 자, 그 불균형 일반적인 이유는요.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상정했기 때문인데 얘는 바로 뭐냐면 L과 K가 네, 이게 서로 대체 가능성이 빵이잖아요. 대체가 불가해서 그래요. 그냥 암기하세요. 네,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요거에 대칭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솔로우 성장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솔로우 성장 모형은요. 이 솔로우라는 로버트 솔로우라는 학자가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은요. 신고전파 성장 모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 자체가 뭐냐면 균형을 강조하고 고전파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안정적 균형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 케인즈랑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거죠. 케인즈는 약간 수요를 강조하는 거면 신고전파 성장 모형은 공급을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CD 생산함수를 상정합니다.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상정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는 당연히 균형적에 가깝게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균형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균형이 일반적.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균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L과 K가
L과 K가 네,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기억나십니까? 살짝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선 솔로 성장 모형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코옵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상정합니다. A를 뺄게요. A를 빼고 뭐 L과 K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성장 모형을 얘기할 땐요. 자, 우리 기본 강의 이거 까먹으셨으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1인당으로 표현합니다. L로 나눠줘요. 양쪽을 다 L로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L로 나눠주면 얘가 이제 소문자 Y가 되는 거야. 스몰 Y가 되는 겁니다. 얘와 얘는 지워지고요. 얘는 L분의 K잖아. 스몰 K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 모형을요. 정리를 하게 되면은 Y는 F, K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요게 경제 성장 모형의 기본이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수평축이 1인당 자본이 되고요. 1인당 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1인당 생산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Y는 FK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일정 부분만큼 1인당 자본을 증가시켜요. SFK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1인당 이게 자본에 대한 공급, 자본의 축적과 관련된 것인데 이 자본을 쓰는 거잖아. 이게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 이렇게요. 노동을 많이 사용하는 경제성장률이에요. 경제기술진보예요. 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균제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지.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바로 네, 균제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여기는 뭐야? 여기는 델타 K가 제로가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얘랑 얘가 두 개 같은 거잖아. fx 여기 K 빼기 n 플러스 감가상각 기술진보 K 얘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요. 여기 상황에서는 K0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델타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처럼 여기 델타 K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요거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1인당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K가 되고 K분의 델타 K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K분의 델타 K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요걸로 나누면 요거 다시 쓰면 여기 한번 보세요. SFK 요거를요. K로 나누고요. 빼기 그 다음 여기 보시면 K로 나누면 N 그냥 감가상각과 기술진보는 없다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그냥 N 이렇게 그냥 끝내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요게 노동의 증가율이잖아요. 요게 바로 뭐냐면 N이 인구 증가율이야. 노동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그걸 나타내고요. 이걸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K분의 이걸 정리하면요. 얘가 바로 뭐냐면 L분의 K고 L분의 Y가 돼서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얘는 자본의 증가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본의 증가율과 노동의 증가율이 같아지는 상태가 바로 균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보시고 이쪽 파트는 좀 힘들어 하세요. 그래가지고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서 요 그림 자체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제가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그냥 델타 K로만 하면 요 델타 K를 빼버리면 요거 차이만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되는 상황에서 델타 K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요걸로만 잘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네,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출변형 691번 문제인데요. 난이도는 중으로 해놨습니다. 경제성장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어요. 틀린 것은 자, 우리 내생적 성장 모형은 우리 이따가 다시 한번 할 건데요.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자, 솔로 모형에서요. 정상 상태에서의 1인당 소득은
정상 상태라고 하면 스테디 스테이트 해서요. 그냥 균제 상태, 균형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균제 상태. 자,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소득 수준은 인구 증가율과 무관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서 나온 것처럼 우선 첫 번째 1인당 소득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스몰 y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소득 하면은 얘는 대문자 y, 얘는 국가 전체의 소득이고요. 노동으로 나눠주면 이게 1인당 소득이 되는 거야. 이 1인당 소득의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얘는 앞에 여기 살짝 그림을 한번 볼게요. 1인당 소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 증가율과 요거에 따라서 만나는 부분 여기서 결정돼. 여기서 결정돼. 그래서 점점점점점 해서 이게 이제 1인당 소득 수준이잖아. 그래서 Y 스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자본이 이렇게 있으면 1인당 소득 수준은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무관한 자체는 아닙니다. 인구 증가율 자체에 따라서 변해요.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여기서 인구 증가율이 올라가, 기울기가 올라가, 기울기가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균제 상태가 되니까 1인당 소득 수준은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아셨죠? 요거 간단한 그림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신고전적 성장 이론이 바로 솔로 모형으로 대표된다. 오케이, 맞습니다. 5번 솔로 모형에서 자본 축적의 황금률이란 요거 머릿속에 암기해두세요. 골든 룰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든 룰, 황금률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이제 궁극적으로 가장 경제 성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야. 1인당 소비가 극대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1인당 소비가 극대되는 상태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살짝 머릿속에 체크해 두시죠. 자, 우리가 이제 1인당 소비가 극대되는 상태는 이렇게 기본적인 모형 그림을 그릴게요. 1인당 소득이고요. 1인당 자본이고 1인당 소득입니다. 여기가 이제 1인당 전체 소득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거기에 일정 부분만큼을 저축을 해요. S, Y.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이걸 영역으로 나눠볼게요. 이거 전체가 1인당 소득이야. 요거 1인당 소득입니다. 자, 1인당 소득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요거 차 있잖아요. 요거 차. 요게 뭐냐라고 하면 1인당 소득에서 일정 부분만큼 요게 저축률이에요. 저축률. 저축률이니까 저축률. 자, 그러니까 1인당 소득 중에서 일정 부분을 저축을 하는 거야. 그래서 1인당 요거는 저축이에요. 스몰 s라고 할게. 이 s랑 저거 s는 달라요. 1인당 저축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s 좀 다르게 쓸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전체 1인당 소득에서 저축을 뺀 나머지니까 이게 바로 1인당 소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 자,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1인당 소비는 어떤 게 됩니까? 하면 이게 바로 사실은 1인당 소비야. 느낌이. 이해 가시죠? 그럼 1인당 소비가 언제 극대됩니까? 라고 하면요. 1인당 여기 보시면 저축에다가 1인당 자본의 소비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림을 살짝 그리면 얘가 K고요. 이렇게 있으면 Y잖아요. 요거 있고요.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이거야 이거. 이게 N 플러스 K, NK라고 쓸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아시겠지만 원래는 N, 감가상각, 기술진모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 델타와 G가 빵인 경우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됐고요. 요 사이가 1인당 소비라니까 요게요. 그럼 1인당 소비가 극대되는 상태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야. 요거 접선의 기울기가 두 개가 같을 때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을 때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요 기울기는 n이라고 그랬죠. n 이렇게.
요거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 뭐 결과를 암기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게 생산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MPK야, MPK.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요거가 요렇게 지나가는 거야. 요거 요렇게. 그래서 이때 저축률이 뭡니까 하면 골든 룰 해가지고요. 나타내는 거예요. Y 이렇게.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1인당 소비가 극대되는 상태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상태에서 극대가 되는 건데 그때 골든 룰 1인당 자본의 극대화되는 상태 여기가 되는 건데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정리해보면 MPK와 요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MPK와 요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요게 1인당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황금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핏 봤을 때 우리가 요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맞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지. 여기 NK 요거가 되었을 때 가장 이 길이가 평행할 때가 길이가 가장 멀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1인당 황금률이다라고 하면 1인당 소비가 극대되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뒤에 다시 할 건데 내생적 성장 모형이다라고 하면요. 이 솔로 모형 같은 경우는 외생적 성장 모형이라고 해요. 외생적 성장 모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술 진보와 같은 이런 것들이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모형 밖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달리 내생적 성장 모형이다라고 하면요. 기술 진보 같은 것이 모형 내에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내생적 성장 이론에 따르면 국가 간의 저축률의 차이 이런 것도 국가 간의 저축률의 차이가 국가 간의 성장률 차이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내생적 성장 이론은 솔로 모형에서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앞서가는 나라는 성장률 속도가 느려져요. 뒤따라가는 나라는 좀 빨라지기 때문에 두 나라는 이제 수렴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그래서 수렴 가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자, 근데 내생적 성장 이론은요. 수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렴이 아닌 오히려 발산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94번 문제인데요. 이건 난이도 쉬운 거예요. 솔로 성장 모형에서 저축의 증가가 지속적인 성장을 초래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면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인데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이면서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걸 상정합니다. 그래서 1인당 소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Y는 FK다 이렇게 되면요.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점차 체감적으로 증가해. 얘가 체감적으로 증가합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감소한다는 게 수렴하게 된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정 부분만큼을 내가 저축을 합니다. Y라고 써도 되고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 증가율과 K 감가상각과 기술 진보는 없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균제 상태가 여기야. 점점점 여기에서부터 K, A라고 할게요. 소득은 여기야. A 해가지고 이렇게 달성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축이 증가했어. 1인당 저축률이 증가해서 올라갔다 합시다. 얘가 이렇게 올라간 거야. 이렇게 그럼 S0에서 이게 바로 S1, FK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결정돼요. 그래서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K,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소득 수준은 높아져. 여기 B로 가서 1인당 저축률이 증가하면 1인당 소득과 1인당 자본은 커집니다.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요, 나중에 균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요, 우리가
차에다가 이제 가속 엑셀을 팍 밟게 되면 차가 휙 나가는데 90에서 100km로 휙 나가다가 계속 100 일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델타 Y는 제로가 돼. 여기 도달하게 되면 델타 K도 제로가 돼. 더 이상 변화하는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균제 상태야. 그럼 균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 성장률과 관련한 것은 이제 드디어 멈추게 돼요. 멈춘다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를 70km로 달리고 있어. 그 저축률을 확 증가시키면 이 속도가 올라간다니까요. 잠깐. 그래서 이제 90km로 달려. 90 이렇게. 속도 자체는 올라갔지. 근데 느낌 자체가 증가율이잖아. 얘는 증가율은 어떻게 돼요? 증가율은 빵이라니까. 70에서 70 증가율 빵이죠. 얘도 90km로 계속 가게 되면은 이것도 증가율이 빵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69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난이도 중으로 했는데요. 자, 솔로 모형과 관련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솔로 모형과 관련한 어려운 계산 문제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는 전체적인 모형과 어떤 취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이전에 경제성장 모형과 어떤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내생적 성장 모형과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자, 저축률이 증가하면 앞에서 지금 말씀드려서 미리 보는 건데 균제 상태, 정상 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우리가 여기다 미니 그림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보시죠. 1인당 자본이고요. 1인당 소득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저축률이 이렇게 있었어. S0, FK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Y, FK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해 가시죠? 자, 이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인구 증가율 K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이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증가했어요. S0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S1, FK 이렇게 됐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인당 자본을 얘기하고 있어요. 1인당 자본이 뭐예요? 스몰 k야, 스몰 k. 스몰 k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보이세요? K0에서 K1으로 증가합니다. 여러분 1인당 자본이 증가하면 경제 성장에도 기여합니다. 그래서 1인당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에서 Y0에서 여기로 증가합니다. 점점점점점 해서 Y1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1인당 자본은 증가하고 1인당 소득도 증가한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에 1번 한번 볼게요. 자본을 계속 투입하는 거야. 투입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인구가 별로 없는데 자본만 되게 많어. 아니 내가 지금 사람도 별로 없고 공부도 안 하는데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만 엄청 많어. 자본의 투입이 증가해. 처음에는 생산성이 증가해서 뭔가 성과가 나겠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그거는 아니죠. 네, 그래서 뭔가 기술 진보가 지속적인 성장은 뭐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솔로 모형에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어떤 기술 진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지속적인 기술 진보와 관련해서 진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음 3번. 자본 투입이 증가하게 되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일정? 아니요. 자본의 한계 생산은 우리 뭐라고요?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4번. 인구 증가율이 상승하면 정상 상태 1인당 자본이 증가한다? 여러분 인구 증가율은 얘가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1인당 자본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다음 미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게 제일 끝에 있는 Y 이거고요. 이게 S야. SFK 이렇게요. 요거는 Y는 FK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통 인구 증가율이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가 기울기가 가팔라집니다. 가팔라져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팔라지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 증가율이 상승하면 1인당 자본은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증가하는 거 아니고요. 감소한다 이래야 되고요. 생각해봐 여러분. 인구가 많아져. 그럼 1인당 자본은 어떻게 돼? 1인당 자본은 쉽게 얘기하면 스몰 k라고 하면 L분의 K거든. 그럼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이게 K가 증가하더라도 인구 증가율이 더 이렇게 증가율이 상승하면 L이 증가하는 거니까 얘는 느낌상 감소하는 거 당연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정상 상태에서는 소득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과 동일하다. 여러분, 그 소득 증가율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정상 상태에서 봤을 때는요. 여기 보시면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 있잖아요. 증가하는 거. 이게 나중에는요. 노동의 인구 증가율과 그 다음에 K의 증가율과 이거랑 다 이제 똑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소득의 증가율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아기가 이렇게 있으면 균제 상태에서 성장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팔다리가 일정한 크기로 성장하는 거죠. 만약에 얘가 팔이 뭐 이렇게 더 크게 증가하게 되면은 좀 이상한 애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이상하게 불균형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 상태 자체에서는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소득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소득 자체는 인구 증가율하고 이게 팔다리라고 보시면 돼. 머리라고 보시면 돼. 똑같이 변화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정상 상태에서 소득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고요. 흔히 또 자주 나오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1인당 이렇게요. 1인당 소득 증가율은 자, 1인당 소득 증가율이니까 좀 어려워요, 이거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1인당이잖아. 스몰 y가 뭐냐면 L분의 y가 되기 때문에 얘는 소득의 증가율에서 노동의 증가율을 빼는 거라서요. 요거는 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있어. 5번도 여기 요 표현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이렇게 가져가시죠. 자, 다음에 내생적 성장 모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내생적 성장 모형은 바로 뭐냐면 기존의 솔로 모형에서는요. 이제 약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뭐냐면 아니 국가 간의 경제 성장이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게 되면은 나중에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데 국가 간의 소득 증가율이 성장 정도가 수렴한다. 이런 가설이 결론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보시면 아니 성장률이 빠른 나라는 후진국이고 성장률이 느린 나라는 선진국이거든요. 그렇잖아. 선진국은 이미 성장할 게 많아졌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30점에서 20점 올라가는 거랑 90점에서 5점 올라가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이게 수렴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 이렇게 성립하지 않아? 이걸 설명하려고 나타난 게 내생적 성장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내생적 성장 모형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렴하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히려 경제 성장률 자체가 달라서 발산하게 됩니다. 격차가 국가 간의 성장률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뭡니까? 라고 하면요. 국가마다 연구개발이 다른 거야. 기술에 대해서 R&D에 투자한다거나 널리지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지식의 어떤 외부성 뭐 이런 것들 외부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장의 원천이 되는 거야. 지식과 관련해서 휴먼 캐피털이요. 인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인적 자본에 대한 축적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정도가 오히려 더 발산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내생적 성장 모형이에요. 아시겠죠?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다음 중 내생적 성장 모형의 주장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기 때문에 수렴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빠르게 발생한다가 아니라 수렴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기존에 솔로 모형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1인당 자본이 있고 1인당 소득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체감하는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Y는 FK 하게 되면 1인당 소득이 이렇게 체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내생적 성장 모형에서는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걸 극복해요. 한 가지는 뭡니까? 라고 하면요, 기술 진보가 일어나게 되면 얘가 올라가거든요. 기술 진보가. 그래서 처음에 얘는 체감은 유지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접근 방법은 한계 생산이 체감은 유지하면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기술 진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얘가 기술 진보가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게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는 생산 함수를 이렇게 상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AK 모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게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게 되니까 이때는 빠르게 수렴하는 게 아니라 수렴하지 않게 된다를 설명할 때 이게 바로 내생적 성장 모형의 이게 두 가지 어떤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체감이라는 한계 생산이 체감한이라는 가정을 이거를 파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한번 보시죠. 자, 저축률의 상승이 성장률을 정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맞아요. 이것도 지속적인 저축률을 상승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생겨가지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AK 모형이라고 하는데 AK 모형에서는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가지고 저축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 우리 살짝 다시 한번 보긴 할게요. 지식이 되게 중요하다. 오케이. 연구 부분의 고용 비율이 높아지면 이게 연구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연구 개발, R&D죠. 리서치에 돈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보조금 정책이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마찬가지인데요. 702번. 난이도는 중으로 했습니다. 내생적 성장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얘기했던 솔로 모형 있잖아요. 그거와 수렴 가설과 달라지는 그 여러 가지 원인들 그런 내용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보시면 돼. 첫 번째, R&D 맞아요. R&D 모형에서는 기술 진보가 지식이 축적되는 거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이 지식이라는 널리지는 어떻게 됩니까? 비경합성, 이 비경합성 뭐야? 그렇지, 우리 공공재 생각해 보세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잖아. 이거는 한번 생산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때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줄어들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한번 생산되면 경합성이 없다, 다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툼이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지식을 사용해, 미적분을 사용한다 해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자, 근데 비배제성은 아니야. 배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배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특허권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뭔가 한번 생산된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거 잘 체크하시고요. 자, R&D 모형과 솔로 모형은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 그리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기술 진보를 인정한다는 거에는 동일하다. 여기 보시면 R&D 모형과 솔로 모형에서 한계 생산 수학 체감의 법칙 요거까지는 오케이. 근데 기술 진보를 인정하죠. 근데 이제
지속적인 기술 진보를 통했을 때 R&D 모형에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3번 솔로 모형과 달리 AK 모형에서는 저축률 변화는 균제 상태 수준뿐만 아니라 맞아요. 수준 효과뿐만 아니라 성장 효과도 갖는다. 이건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솔로 모형의 내생적 성장 모형의 특징입니다. 솔로 모형은 어떻게 되냐면 솔로 모형에서는 우리가 기술 진보를 하게 되면 보통 1회적인 기술 진보만 하기 때문에 에서는 기술 수준이 향상하게 되면 수준은 올려요. 국민소득 수준은 올리기 때문에 수준 효과는 있으나 성장률 효과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없어. 이렇게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내생적 성장 모형은 두 가지 다 효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K 모형에서 인적 자본은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인적 자본은 여기 보시면 경합성이라는 거와 배제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 AK 모형에서는요.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는 여기다 한번 살짝 볼게요. AK는요. 우리가 이제 뭔가 외부성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인당 국민 소득이 이렇게 되는 거야. A고 노동의 알파 K의 1-알파에서 이 노동이요. 여러분 우리 뇌에 무슨 뭐 인공칩, AI 칩을 탑재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요. 아니면 우리 로봇캅 비슷하게 어떤 사람인데 로봇 몸과 팔과 심장 이런 게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전부 다 인조인간 같이 되면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애매해요. 그래서 L이 K와 약간 유사하게 된 복합 자본을 상정합니다. 복합 자본을 상정해요. 자본을 고려해서 모든 것을 광의의 자본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체화된 어떤 노동자를 그냥 노동자와는 다르게 인적 자본이 축적된 노동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K라고 거의 보는 거야. K를 같이 보는 거야. 그래서 1-K 이렇게 정리하면 얘는 AK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게 바로 AK 모형의 생산함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는 이걸 그냥 전체로 하지 않고 1인당으로 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L로 나눠주죠. L로 나눠서 A는 기술과 관련된 거니까 빼고요. L로 나눠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1인당 소득이 되고요. 얘가 1인당 자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생산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생산함수를 써보면 1인당 자본인데 저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Y는 A가 되고 K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저축률이 들어가는 거죠. S, A, K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렇게 인구 증가율, 뭐 감가상각률, 기술 진보율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K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요. 만약에 여기다 할게. 요거 차이가 이제 델타 K가 0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1인당 자본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 얘가 더 커진다 할게요. 저축률이 증가했어. 이렇게 AK 이렇게 증가했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커지면 어떻게 돼? 그쵸?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고요. 자, 여기서 이게 AK 모형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가지고 있더라도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일정합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맞습니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5번 인적 자본 축적은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맞아요. 경제 성장 간의 격차를 더욱더 벌리게 된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휴먼 캐피털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경제 성장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의 원천이 뭐냐 해서 성장 회계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그로스 어카운팅. 그 다음에 이제 솔로 모형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요. 내생적 성장 이론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전체적인 큰 맥락이 있잖아요. R&D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외부성이라든가 인적 자본 이런 것들이 바로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K 모형 정도만 하나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좀 난이도가 있는 거는 솔로 모형이 좀 어렵긴 한데 그것도 너무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기본적인 내용과 그래프 정도 잘 보시고 저축률이라든가 인구 증가율 같은 게 변했을 때 1인당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국제경제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